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 2. 유럽 유일의 방패. 3. 민주주의의 무기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주력 전차가 된 K2 흑표의 명성이 날로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K2 흑표 전차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K2 전차를 직접 운용해본 폴란드 전차병들은 이런 평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K2 전차가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전차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폴란드군은 아예 한국 무기들로만 구성된 육군 최대 규모의 기동사단을 새롭게 편성하며 군대를 아예 한국식으로 뜯어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유럽을 수호할 가장 크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 10종을 선정했는데 그 명단에 K2 전차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문 매체인 하카즈에서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 중전차의 방어력이나 기동성을 제외하고 오로지 공격 능력, 즉 화력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최강이라 불릴 수 있는 전차를 10대 꼽았는데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 르클레르, KF-51, 아르마타 등 21세기를 대표하는 전차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전차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미친 전차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로 주력 전차로 K2 흑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3분 동안 쉬지 않고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어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 덧붙이기도 했죠. K2 전차의 화력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K2 전차의 높은 명중률을 보장하는 첨단화된 사격 동제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에 기반한 우수한 연사 속도 덕분이었는데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K2 전차는 일일이 수동 장전을 해야 하는 여타 서방 전차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연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로 뒷받침된 K2 전차의 강력한 화력은 폴란드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재차 확인됐었는데요. 지난 3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과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었던 K2 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을 통해 유럽의 K2 전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었습니다. 비가 내려 뻘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폴란드 훈련장을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의 파워와 어떤 지형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이 가능케 하는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돌파하고 2에서 3km 떨어진 장거리 목표물을 대상으로 24발을 사격해 이동형 표적 1개를 제외한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는 경이로운 타격 능력을 선보이며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을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K2 전차를 직접 몰아 실탄 사격을 실시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의 성능에 대해 생생한 소감을 남겼었는데요. 우리는 어제 처음으로 기술적인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의 표준 절차로 우선 전차에 아직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조작하여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3발이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격을 통해 타격 중심을 결정하고 조준기에 적절한 조정을 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준점이 실제 탄이 명중하는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의 결과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탄착군이 매우 조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히 K2 전차의 매우 우수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포신의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K2 전차는 훨씬 빠르게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분당 15발 이상의 속도로 사격하는 게 가능하며 장전에는 고작 4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K2 전차는 기존 전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의 0점 조절 사격과 실탄 연속 사격을 실시했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지금까지 운용했던 전차들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향상된 K2 전차의 뛰어난 화력과 정확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자동 장전이 가지는 이점이 폴란드 전차병들의 시범을 통해 부각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단 6주 교육을 받고 온 폴란드 전차병들이 숙련된 한국 병사들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한 기동 사격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포탄을 장전해 줄 수 있는 자동 장전 장치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용 장비로서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동 중에도 전차장의 바이저를 통해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조준할 수 있는 첩단 사격 동제 시스템, 험지를 기동 중에도 컴퓨터의 통제로 사격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기압 서스펜션의 보조까지 더해져 K2 전차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최대 분당 15발에 달하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가능한 전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를 비롯한 한국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폴란드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K-방산 세일즈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에서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K2 납품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가 넘어가기도 전인 지난 12월에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했던 것보다 3개월이나 앞서 5대를 조기 납품했던 것에 이어 지난 19일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세 번째 K2 전차 물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K2 전차 7대가 추가로 도착하면서 이제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는 총 22대가 되었는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새롭게 도착한 K2 전차 역시 다른 K2 전차들과 함께 최전선에 위치한 20기계화 여단으로 곧바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폴란드 네티즌은 180대 중 22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 2022년에 계약을 맺은 걸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속도야. 반면 헝가리 사람들은 2018년에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244대를 주문했고 이제야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았어. 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야 말이지. 라고 말하며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 현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납기 속도를 보여주면서 폴란드 정부는 군수산업과 군대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폴란드 육군은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된다면 러시아와 마주하게 될 폴란드 동부 지역의 방어선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 무기로 무장할 폴란드 최대 규모의 신규 육군사단 제1보병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통해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강력한 지상군 장비틀을 확보한 폴란드 육군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 1사단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러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 1사단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폴란드 군의 가장 큰 전술 부대가 될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사단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의 사단들과 다르게 소련 시절 장비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1보병사단은 총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1,400개 이상의 한국 장비들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군 전체 병력이 17만 명에 불과한데 이 중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한 곳에 예편하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한 제1보병사단은 폴란드 군이 이 막대한 장비와 병력으로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해 진격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기동성과 포병의 화력 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1보병사단은 높은 기동성을 갖춘 K2 전차와 강력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K9 자주포를 주축으로 삼아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부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폴란드 군의 막대한 장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한국 무기 생산기지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현재 KEPL, K9PL, FA5OPL 등 폴란드형 장비들을 폴란드 현지에서 제작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방산업체 간의 세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이전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죠. 물론 이는 폴란드만을 위한 일이 아닌데요. 지난 17일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서준모 부사장이 폴란드 군사매체 에펜스24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폴란드를 발판으로 삼아 전 유럽으로 뻗어나가려 하는 현대로템의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준모 부사장은 폴란드 방위산업이 KPL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양사의 최적의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유럽에는 신형 전차로 교체해야 할 구형 전차들이 많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전 유럽 국가에 공급하여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 전차를 통해 유럽 제3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이 증명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었던 K2 전차가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한국의 K2 전차가 함께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죠. 현재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 중동 국가들에서 K2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고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또 한 번 K2 전차에 대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2 전차를 필두로 한 K방산이 폴란드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었다는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최대의 방산 파트너로서 양국의 안보를 위해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으로 혼란한 지금 한국 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방산 저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는 이름값을 독특히 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구성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열린 에벌론 국제에어쇼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한민국 파일럿들의 우수한 역량과 국산 항공기 T-50이 빼어난 성능을 증명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블랙이글스 팀이 호주로 향하던 도중 잠시 연료 보급을 위해 대만 가오슝 공항에 착륙하자 대만의 9시 뉴스를 타고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T-50을 본 대만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쳐 국내 네티즌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름 아닌 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대만의 도움으로 제작된 항공기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와, 추력이 상당히 강력하네요. 이건 대만 항공공사 엔지니어들의 걸작입니다. T-50과 대만의 경국호는 같은 팀에서 제작된 동일한 기종이며 도색을 제외하고는 대만의 경국호와 판에 박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기체는 대만과 한국이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T-50은 대만의 연구개발팀을 빼앗아 탄생한 것입니다. 보시듯이 T-50을 대만이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든 전투기라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한국이 T-50 개발을 위해 협력한 곳은 분명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었을 텐데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T-50 개발 과정에서 대만이 도움을 줬었기에 T-50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T-50 설계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덕분에 T-50과 오늘날의 KF-21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이 주장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대만의 메이저 언론인 타이베이 타임스에서 보도한 기사였는데요. 당시 타이베이 타임스는 한국은 대만 항공 기술자들의 지원으로 초음속 제트 연습기 T-50을 개발했다. 라며 한국과 협력한 대만 기술자들은 약 10명으로 대만이 자체 개발한 IDF 전투기, 경국호와 T-50 골든이글 제트 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한국에서의 임무 완수 후 귀국했다. 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대만에서 T-50 개발에 참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만의 기사 한 개 이외에 다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T-50 개발에 대만이 기여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요. T-50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를 담은 전영훈 연구소장의 저서 T-50 끝없는 도전에는 T-50 개발 과정에 숨겨졌던 비화가 담겨 있는데요. T-50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말 기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됐었습니다. 당시 KAI에서는 수평 꼬리 날개에 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이에 대해 공군과 로키드 마틴, 수평 꼬리 날개의 제작을 맡은 대한항공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KAI는 엔지니어들을 대만에 파견하여 경국호에 적용된 복합재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대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합재를 적용한다면 수평 꼬리 날개의 중량을 15%가량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각종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군과 대한항공을 설득하여
T-52 꼬리날개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복합재로 변경할 수 있었고, 기체 무게를 14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기술의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대만의 자문을 조금 받았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T-52 설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1개를 나르고 이 건물은 내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도 대만이 T-50과 오늘날 KF-21이 개발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어준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반면교사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당시 전영훈 박사는 KF-X 사업보다 먼저 T-50 개발을 성공해야 한다고 공군을 설득하기 위해 시장이 나오지 않을 KF-X 사업에 전력 투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래 시장이 보이는 F-50 제작으로 KF-X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었는데요. 전용환 박사의 주장은 KF-210I, F-16이나 F-4의 후속 기체로 개발되는 것이기에 F-15나 F-35의 상대가 되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장성이 불투명한 KF-X 사업에 투자하느니 확실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T-50 개발 사업에 전념하여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고 더 뛰어난 KF-X급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항공산업이 살려면 우선 수출이 되어야 한다. 대만의 IDF 개발 후 수출도 못해 대당 가격이 F-16의 3배. 대만의 항공산업은 파국을 걷고 있어 기사 직전이다. 3,000명이 넘었던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500명도 남지 않았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대만 항공산업의 몰락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T-52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가 되고 KF-21 개발이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두고 순항하면서 전영훈 박사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보다 먼저 국산 전투기 제작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대만이지만 대만의 항공산업과 군수산업은 바닥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국호 개발이 끝나자 항공기술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항공산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자극을 받아 시작했던 대만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역량 부족으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과거 한국과 손을 잡고 군함을 건조하며 군함 건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먹은 적도 있었는데요.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던 당시에 한국은 80년대까지도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위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응해준 곳도 한국과 프랑스뿐이었죠. 당시 한국은 울산급 호위함을 제안하며 건조 기술 이전과 일부는 대만에서 건조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 언론에서 반대 여론이 불거지더니 울산급 도입이 백지화되고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 도입이 수상할 정도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이 프랑스를 압박하며 라파에트 추가 도입이 무산되고 무장도 탑재되지 않은 깜통배만 받을 수 있었고 군함을 라이센스 생산하며 군함 제조 기술을 얻으려 했던 대만 조선소업계는 군함 건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했었습니다. 이후 호위함 도입 과정에서 프랑스의 뇌물을 받은 군수 비리 사건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유일하게 위리를 지켜주었던 한국을 배신하면서 자국의 안보까지 푼돈에 팔아먹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만과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 차이는 군사용 레이더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00년 대만 하더라도 대만의 레이더 기술력은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이며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1990년대 개발해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여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 텐궁, 천궁, 위 레이더 수준은 그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재 대만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배치된 AESA 레이더는 일대도 없는 상황이며 어떻게든 만들어내 테스트를 진행한 AESA 레이더들은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국의 최신형 전함에도 해외에서 수입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에서 레이더 소자를 받을 수 있는 대만이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가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사실 이는 대만의 비합리적인 군사기술 개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대만의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 시스템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있은 후에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상층부에서 필요하다 판단한 무기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령을 내리면
그제야 대만의 국방과학연구소인 중산과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떤 기술을 연구해야 하는지가 일선에서 신기술을 접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아니라 전문가도 아닌 행정부 수뇌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위에서 적절한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아무리 미래를 위한 신기술이라 해도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만이 레이더 기술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해군이 4500T급 방공 구축함 건조 계획을 세웠을 당시 AESA 레이더는 굳이 필요 없고 기존의 PESA 수동식 능동 배열 레이더면 충분하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대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전 세계 각군에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AESA 레이더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었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었지만 이미 시기가 너무 지연된 데다가 중산과학원에서 제작한 AESA 레이더의 무게를 줄이는 데 실패해 이 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려면 구축함의 배수량을 4505T에서 6000T급으로 늘려야 했었습니다. 결국 대만의 신형 구축함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AESA 레이더가 장착되기로 결정되었고 대만의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된 함선이 진수되려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KF-21용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고 FA-50 락20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는 이미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마라도함의 LIG 넥스1에서 개발한 국산 3차원 선해형 AESA 대공 레이더 스피스 550K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진수식을 마친 신형 호위함 충남함에는 하나시스템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적용하고 사면 고정형 다기능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국산 이지스 시스템 구축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레이더 분야에서 이루어낸 찬란한 성과 뒤에는 우리 연구진들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AESA 레이더 중 가장 고난이도의 레이더인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한국은 당장 개발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KF-X 사업 과정에서 미국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국가연은 대뜸 국산 항공기용 AESA 레이더를 그것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시제품까지 제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KF-21 개발 프로젝트의 향후 전망이 달려있다는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었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경험 부족이었는데요. 국내에서 지상, 해상, 무인기용 레이더는 개발한 적이 있었지만 전투기용 레이더 개발 경험은 전무했었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여기에 개발에 참여할 인력도 부족했었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공군에서는 전투기를 오랫동안 조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파견하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본 개념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개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규모 신입연구원을 채용했는데요. 당연히 숙련되지 않은 연구원들이었기에 개발 초기에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했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그 신입연구원들이 이제는 각자의 분야의 동달한 전문가로 성장하여 우리 방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었지만 대만은 그러지 못했었고 중국의 위협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 미국이 도와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근 보고도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5년 안에 합동화력함 즉 아스널쉽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배 한 척 전부가 미사일과 발사체계로 꽉 차 있는 합동화력함은 그 미국조차도 만들려다 끝내 포기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꿈으로 취급하던 합동화력함을 한국은 심지어 단 5년 만에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는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어떻게 해낸 것인지 지난 11일 한국 해군은 최소 80발 이상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을 3척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군은 개념 설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도를 받아볼 예정인데요. 그 뒤 세부적인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사업을 올려 길어도 5년 내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함정이 방어 능력에만 치중되어 있다면서 유사시에는 미사일 방공을 하기 이전에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 한국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함정은 어느 정도의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함정이 공격용으로 쓸 수 없느냐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 능력에 치중되어 있는 영어 이름 그대로 화약고 같은 무기입니다. 아스널 쉽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에 수직 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위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위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뢰 장순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 발사관만 무려 500셀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 능력까지 내다버렸습니다. 호위뿐만 아니라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 재현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침 당할 시의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잠수함을 이용하면 아스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사업이 어그러지고 난 뒤 미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소형 수상무인함을 대량으로 뽑아내 여기에다 각각 4발의 미사일을 싣는 치명적 분산 전략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을 견제하는 데에 집착하는 중국도 아스널 쉽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서 격침을 우려해 사업을 접었던 점을 반영해 반잠수형 아스널 쉽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초창기의 잠수함처럼 함교와 레이더, 수직 발사관 출구, 흡기관 정도만 물 밖으로 내놓고 나머지 선체 전부를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값비싼 스텔스 형상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도 레이더 피탄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격침의 우려를 크게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핵잠수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념 실증용 함선을 건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결국 상위 호환인 핵잠수함에 밀려나 계획이 엎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넘지 못했던 아스널 쉽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만든다면 그저 돈 낭비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런 단점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운용 환경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미 해군의 아스널 쉽과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도입 의도상 전 세계 5대양을 다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던 미 해군의 아스널 쉽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근해의 특징인 종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합동화력함은 대지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이 우려했던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널 쉽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하는 경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해상 탐지 능력과 대함 작전 역량이 부실한 북한이 아스널 쉽을 격침시키기 전에 아군 합동화력함이 화력 투사를 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대기하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북한의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전탄 발사할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착탄하는 시점에서 북한군은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살아남은 시설이 합동화력함을 향해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적재한 미사일을 전부 소모한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침할 가치가 없는 목표물이 되어 오히려 적 전력을 낭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이 굳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도 찍어내고 있어서 이젠 슬슬 보관과 운용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지상의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특작부대 침투나 탄도탄 공격의 최우선 타겟이라 너무 취약하고 군용 부지를 지하 기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대형 함선 건조와 비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TL 쪽이 생존성이 높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일량에 20억 원 이상 하는 비싼 물건이고 차량당 한두 발밖에 못 싣습니다. 한국이 비축한 그 많은 미사일들을 개전 초기에 쏟아부으려면 최소 수백량이 필요하므로 인적 자원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몇 척의 배에 몰아넣어서 안전 해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지는 것이죠. 즉 군함이라고 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기지라 읽는 함선을 만들어 항구나 안전 해역에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요 적성 국가인 북한을 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해군 기지에 그냥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겟이 현무 3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사거리만 따지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쓸 이웃들과 가까이에 산다는 점이 가끔은 이런 장점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 기지나 연안 보호를 위해 잘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것입니다. 격침당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AUKUS에 가입한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기술을 허가해줬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열이 뻗치는 일이죠. 한국은 이때 그냥 핵잠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핵잠과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핵잠을 손에 넣으면 무용지물이 되는지라 망설이고 있던 합동화력함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한 것이죠.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한국 해군은 그동안 꿈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거의 다 현실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동급 최강의 호위함인 충남급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구축함 KDDX, 화력에 미친 괴물 이지스함 정조대왕급, 핵잠도 아닌데 VLS가 달려있고 자망시간도 세계 최장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등이 전부 최근의 소식들이죠. 그 활용점정은 함재기형 KF-21이 등장 예고와 함께 중항모로 돌변한 CVX 프로젝트와 이번에 공식화된 합동화력함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해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으리으리한 장비들이 다음 10년 뒤에는 실전 배치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급격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따져보자면 누가 뭐라 해도 전례 없는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수준을 인정하니 투자도 늘고 개발하는 기술자분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가 60조의 예산을 들여 재래식 잠수함 최대 12척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유력한 후보로 대우조선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꼽히기도 했죠.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폴란드 방산 빅딜에 무려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이는 다시 한국 무기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며 선순환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텐데요. 심지어는 나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해군력 강국이라고 주름잡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뒤늦게 한국식 잠수함 설계를 추종해서 재래식 잠수함에 VLS를 탑재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아직 계획 단계일 시절에 일본에서 그렇게 비웃어댔던 게 VLS 탑재였는데도 말이죠. 당장의 전력은 출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질적 하락으로 개선의 원동력을 잃은 해상자위대가 매섭게 발전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항공모함이 물에 뜨는 가까운 미래의 한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북아의 바다를 앞마당 삼아 누비고 다니는 한국 해군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